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법전 정비, 비변사 폐지, 서원 철폐, 삼정의 문란 시정 등을 통해서 이전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어지러웠던 조선의 상황을 흥선대원군이 안정시키고 또 왕권을 강화해서 예전으로 조선이 처음 건국되었을 때 그 정말 번성하고 강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인데요. 반면에 대외적으로 나라 바깥에서는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양 세력들이 조선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미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에는 이미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청나라와 일본의 문을 열고 강제로 개항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조선도 이 서양 세력이 놓칠 리 없겠죠. 자, 이렇게 서양 세력들이 등장한 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 이상한 모양의 배가 조선에 찾아와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우리 물건을 서로 사고 팔지 않겠냐라고 요구를 했고, 또 17세기부터 조선에 들어왔던 천주교가 조선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대응은요, 일단 천주교를 박해합니다. 천주교가 조선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했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조상숭배 금지라던가 제사 금지, 그리고 평등 사상이 조선에서 강조하는 유교 정치, 유교 사상, 그리고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요.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양에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팔자라고 다가왔을 때 조선 역시 다른 청나라나 일본처럼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통상수교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자 서양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그렇다면 뭐다? 전쟁이다 하면서 충돌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많지 않죠. 간단하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3쪽입니다. 자, 먼저 이 흥선대원군과 프랑스의 충돌, 병인양요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핵심,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먼저 프랑스군과의 침략을 물리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군대와 왜 조선이 충돌을 하게 됐냐,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러시아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러시아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북쪽에, 아시아 북쪽에 그 넓은 시베리아 벌판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잖아요.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연해주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조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조선은 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리를 침략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 하다가 흥선대원군이 라고 생각한 게 어디냐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요, 이제 청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함대를 어느 정도 대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어떻게 좀 외교 관계를 좀 맺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얘네랑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대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프랑스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인을 통해서 너네 나라에 가서 좀 이렇게 잘 말을 해서 우리랑 이렇게 외교를 맺을 수 있게 한번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조선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인이 누구였냐면 프랑스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널리 알리고자, 천주교를 퍼뜨리고자 들어왔던 프랑스 신부님인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 신부를 흥선대원군이 불러다가 이제 외교를 맺을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선교사는 나는 종교인이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진 않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빼자 이제 이게 무산이 됐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양반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지금 저 서양 천주교쟁이랑 몰래 만나서 막 천주교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어떻게 지금 조선을 부정하는, 조선의 기본 사상인 유교를 부정하는 천주교를, 그것도 천주교 신부를, 그것도 프랑스인을 네가 만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왕의 아버지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항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천주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선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와 그리고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인 거죠. 1866년. 잠시 선생님이 연도를 엿봤어요. 1866년. 여러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 사건의 순서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에서 프랑스 신부님과 그 천주교 신자들,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가 잘됐다. 마침 안 그래도 저 조선에 가서 물건을 좀 팔고 싶은데 쟤네가 문을 꼭꼭 닫고 있는 바람에 접근을 못했는데 이걸 구실로, 이걸 핑계 삼아서 조선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조선에 침략을 해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인데요. 병인 양요의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프랑스 함대의 1차 침입 과정입니다. 자, 요렇게 여기가 지금 서해안이죠. 서해안에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보이시죠? 그리고 서해 앞바다에 있는 강화도 보이시는데요. 이 강화도와 이 김포, 육지 사이를 통해서 프랑스군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한강으로 진출을 합니다. 자, 한강에 양화진까지 진출을 하는데요. 양화진이 어디냐면 지금 서울에 양화대교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노래 아시죠? 자, 뭐 행복하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자, 서울 앞까지, 코앞까지 프랑스 군대가 배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정말 이건 비상 중에 비상사태예요. 자, 다행히 1차 침입 당시에는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배를 끌고 와서 이게 어떻게 생겼나? 지형을 먼저 탐색하러 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차 침입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강화도에 프랑스 군대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광성보, 그 다음에 정족상성, 강화성,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에서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강화도를 공격한 프랑스군은요, 이제 조선의 한성근 부대와 양원수 부대의 이제 끈질긴 항전으로 프랑스 군대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군이 어쨌든 강화도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 있는 주요 시설들, 뭐 고려 궁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의 외규장각 도서들이 이때 약탈이 됩니다. 자, 외규장각 도서 잠깐 얘기할게요. 외규장각이 뭐냐면 규장각 혹시 기억하실까요? 정조가 학문 연구를 위해서 설치했던 그 규장각, 궁궐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책들
책들을 보관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 있는 규장각도 있지만 궁궐 밖에 정말 소중한 책들은 여러 권 만들어서 궁궐 바깥에도 보관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강화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 밖에 있다 그래서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도서들은요, 왕실에서 편찬한 도서들이에요. 국가의 행사가 있었을 때, 뭐 생일 잔치가 있었을 때, 뭐 왕의 무슨 뭐가 있었을 때, 뭐가 있어? 무슨 뭐 제사가 있었을 때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만큼 귀하냐면 정말 귀하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서 궁궐 안에도 보관하고 궁궐 밖에도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프랑스 군대가 이제 퇴각하는,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게 딱 봐도 정말 귀해 보이니까 그 책들을 다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건물을 막 불태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 병인 양요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어떨까 싶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자랑스러운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중에 역사 교육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내세웠던 우리 민족이 짱이다처럼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경계해야 하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병인양요 당시에 조선이 승리했다고 볼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프랑스 군대는요, 청나라를 무너뜨린 국가예요. 그 거대한 조선이 황제로 모시고 있는 청나라도 프랑스 군대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가 이제 조선에 와서 강화도에 와서 공격을 했다가 철수를 했다는 것은 프랑스가 정말 군사력이 약해서 져서 돌아간 게 아니라 프랑스 생각엔 이런 거지. 그냥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혼쭐 내주면 조선이 알아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끝까지 막 저항을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크게 싸울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돌아간 거죠. 사실은 뭐 항복이라던가 패배를 해서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너네가 길을 가다가 유치원생이랑 그 시비를 붙게 된 거야. 너네는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꿀밤 한 대 먹여주면 유치원생이 울면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꿀밤 한 대 때렸더니 유치원생이 막 내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막 끝까지 막 나를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거기서 진심으로 싸우나요? 유치원생을 상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절대 당시에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프랑스를 이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의 판단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은 이 병인양요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좀 얻어요. 자,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고 합니다. 도굴이 뭐냐면 무덤을 파헤쳐서 거기에 묻혀져 있는 뭐 진귀한 보석이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왜 갑자기 무덤을 파헤쳤냐면 얘 상인이기 때문에, 독일 상인이기 때문에 조선에 와서 조선에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우리 물건을 좀 사라.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무역을 하자라고 했는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쇄국정책,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잘 안 되니까 그 이제 주변에 조선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자본가한테서 돈을 받고 투자를 받고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가 이제 조선의 길 안내를 역할을 해줘요. 길 안내잡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요. 거기다가 이제 배에다가 무장한 선원들을 태워다가 당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고종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 충남 예산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밤에 몰래 습격을 해가지고 그 남영군 묘를 도구를 한 거야. 왜냐? 얘네가 진짜 좀 약간 나쁜 게 뭐냐면 조선의 어떤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이제 유교 국가이고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신을 그 무덤에 묻혀져 있는 시신을 인질로 삼으면 흥선대원군이 자신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무덤을 혹시 만드는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덤을 묻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흙이 단단하게 굳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설프게 덮었다가는 산짐승들이 그 무덤을 다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의 깊이를 굉장히 깊게 파고요. 그 위에다가 돌이나 단단한 흙을 여러 겹 쌓아서 절대 파헤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왕의 할아버지 무덤인데 대충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착각을 하고 무덤을 금방 파헤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덤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소란스럽고 이러니까 당시 이제 덕산군의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합니다. 네가 뭔데 지금 그 무덤을 막 파고 있냐? 하물며 서양인인데. 그래서 이 오페르트가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면서 이제 흥선대원군한테 뭐 편지도 남기고 이랬는데 이 사실을 들은 흥선대원군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자신의 아버지 무덤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널리 퍼집니다. 역시 서양인들은 어떤 놈들이다? 오랑캐다. 역시 쟤네는 어떻게 조상의 무덤을 인질로 삼을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양에 대한 그런 반감이 더욱 강해져서 완전 얘네랑 절대 교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조선의 전통을 지켜야겠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사건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펼쳐지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86년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와 조선인 천주교인들을 처형했고요. 그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1866년에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무엇이냐? 이 제너럴 셔머노는요, 미국의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상선, 배입니다. 배. 제너럴 셔머노가 조선에 접근을 해서 어디에 들어오냐면 대동강, 평양 근처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평양인들한테 야, 우리 먼 길 왔는데 너네 우리 물건 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평양의 사또가 누구였냐면 박규수였어요.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를 하기 때문에 박규수가 자기 마음대로 미국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조선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 먼 길 온 걸 아니까 우리가 식량이랑 물이랑 뭐 이렇게 이런 뭐 기름 같은 거 좀 줄 테니까 적당히 있다가 돌아가라. 조용히 돌아가면 우리도 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선에 타 있던 선원들이 그 평양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재물이라던가 사람을 해치고요. 이런 피해를 입자 평양 사람들이 참지 않고 그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선원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이 1871년에 너네 우리 배 불태웠어. 우리나라 사람 죽였어. 라고 하면서 1871년에 조선에 배상금 지불과 개항을 요구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얘네도 어디로 들어오냐?
강화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1871년이 신미년이었기 때문에 신미양요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통해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가 미국 함대의 침입로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밑으로 해서 여기 덕진진, 정족산성, 여기 강화도에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강화도 우리 역사에서 또 중요한 무대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몽골이 침입해왔을 때 고려시대에 그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서양인들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강화도로 침입을 해온 것은 또 이 강화도를 거쳐서 아까 말했듯이 서울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얘네는 배를 타고 오니까요. 자, 이때는 어제현 부대가 정말 끈질기게 항전을 하고 사실 전멸해요. 모든 이 전투에 참가했던 조선인들이 전부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거 예상보다 저항이 심한데?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프랑스처럼 미국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생각보다 조선의 반응이 너무 막 격렬하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고 돌아간 거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결론은 뭐다? 우리가 이겼다. 역시 서양 놈들이랑은 교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더욱더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절대 서양 사람과 교류하지 않겠다. 서양인과 교류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매국을 하는 일이다 라고 쓴 비석을 전국 방방곳곳에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다? 바로 척화비. 이 척화비가 청주에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청주 성안길에 중앙공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앙공원의 입구에 보시면 척화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부산에 세워져 있는 척화비인데요. 내용 보시면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요. 친하게 지냄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서양 사람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에 우리나라 주변에 등장했던 이양선, 서양의 배들인데 정말 동해, 서해, 남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배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죠. 얘네가 왜 이렇게 찾아왔냐? 일단 중국이랑 교류를 하고 일본이랑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야, 조선은 어떤 나라야? 하면서 슬쩍 왔던 것이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이런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충돌을 하게 됐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차례나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 그 프랑스나 미국이 정말 끝까지 조선을 무너뜨릴 생각을 가지고 싸웠다면 조선은 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선이 패배해서 이때 서양과 교류를 시작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주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서양 세력의 침략을 우리가 어쨌든 막아냈고 또 프랑스나 미국도 그렇게 진심으로 막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훨씬 늦춰지게 됐고 또 서양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좀 늦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나라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조선의 질서를 예전으로 회복하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면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전에도 조선은 서양이랑 교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그냥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서양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그 역사의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전처럼만 조선의 예전 모습으로만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변화를 늦췄다. 변화가 늦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흥선대원군도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조선이 자의 반, 타의 반 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